이게 그 10분 정도면은 10분 이내로 그 저화질 버전은 업로드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잘 이제 녹화가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이 산점도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고, 이것은 교재 여전히 45페이지를 아직 못 벗어났습니다. 그죠? 여전히 아직 여기를 못 벗어났어요.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반 페이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한 페이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습을 이제 반영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는 요 한 페이지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계획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산점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모르셨으면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질문들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모형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제 수행을 했죠. 기계학습에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이제 무엇인지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형은 이제 아까 논의드린 대로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기계적 모형, 그야말로 이제 if-else문, 통계, 확률, 모형. 뭐 이제 모형이란 말은 이제 중복적이니까 통계 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계 학습적인 그런 이제 세 가지 접근이 이제 크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가는 결국은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계적인 모형을 한번 이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기계적 또는 이제 규칙 기반적이죠. 근데 보니까 아까 이제 논의드린 대로 사실상 그냥 X3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있어도 웬만큼 이제 되지 않을까? 대강 여기서 이제 그 널널리하게 나누고, 얘는 한 5 정도에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리의 이제 품종 판별기죠. 라고 하는 모형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주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X3밖에 안 필요해요. 이 데이터가 이제 ND 어레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는 X3을 다음 가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정의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if else 문인데, 이 같은 경우에 그 품종 예측을 X3이 뭐 예를 들어서 2.5보다 이제 작다 하면 이제 0으로 이제 판정하고, 아닌 경우에 이제 경우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3이 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1 또는 2로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품종 예측을 이렇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품종 예측을 한번 이제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품종 이제 판별기 해서 데이터를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그 아이리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류 없이 이제 진행이 됐고, 품종 예측을 수행한 결과
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이제 잠시 갖겠습니다. 몇 가지 논의 사항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numpy where이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 맥락에선 처음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이제 결과를 얻으신 상태에서 numpy where를 이제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numpy의 where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썼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참 거짓 이런 이제 값들이 있어요. 근데 참을 1로 거짓을 마이너스 1로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 하면은 numpy where를 쓰면 편리합니다. 이 numpy where는 만약에 그게 2차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numpy where의 기본적인 동작을 가지고서 이 품종 예측을 이제 수행한 부분을 이제 보면 요 x3하고 2.5를 비교하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참거짓의 값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참에 해당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0번으로 값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우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닌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판정을 거쳐야 됩니다. 즉 x3이 2.5보다 큰 경우에는 바로 결정이 안 되고 한 번 더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2.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이제 다시 넘어오는데 여기서 아까의 경우에는 이제 요 false가 상수값이 이제 되는데 이번에는 numpy where이 이제 중첩적으로 들어가서 이 false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에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이제 처음에 보면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 있는데 왜냐면 x3하고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는 x3 전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x3이 2.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 자체가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2.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5랑 비교하는 부분은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x3이 5보다 작다. 요것만 이제 비교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1인 거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이제 2로 판정을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넘겼을 때 품종 예측이 이제 수행이 됐고, 이 품종 예측을 보면 원래 정답하고 이제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몇 가지 중간에 틀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다 1인데 얘 혼자만 2. 요거는 아마 틀렸겠죠.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2가 진행이 되는데 얘 중간에 1이 좀 섞여 있다든지. 요런 것들은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예측하고 실제 정답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리스의 요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값하고 요 이제 논리 연산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면 같으면 참이고 틀리면 거짓입니다. 요게 이제 판정인 거죠. 채점. 채점에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 요거에 이제 합계를 내면 142개인데 우리 이제 전체가 몇 개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150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142개를 맞췄으니까 8개의 오답이 이제 발생했죠. 근데 나쁘지 않죠. 우리가 사실상 if-else 문인데 요 numpy where를 쓰긴 썼는데 이거는 그냥 의미적으로는 if-else 문이죠. 근데 if-else 문인데 그 전체 150건 중에서 142건을 맞췄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면 95%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는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즉, if-else 문으로 95%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나오시나요? 다르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요거는 if-else 문이니까. 그죠? 데이터가 동일하고 이제 규칙이 동일하면 아마 이제 동일한 성능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보죠. 45페이지에서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를 이제 그냥 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 탐색을 하고 또 뭐 시각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사실 그냥 이런 규칙이 아닐까? X와 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종의 어떤 관계에 있는데 그 모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if-else 문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관찰을 이제 수행했고요.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근사하는 결과를 얻었죠. 그렇다면 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 DGP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일단 관측은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을 형성을 하는데 지금 아직 기계학습을 논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if else문, 규칙 기반 또는 이제 기계적인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로 했을 때 이 모형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런 규칙이 실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그 상당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희망하고 싶은 거죠. 희망사항.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미래의 새로운 붓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것이냐? 그거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관점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95%면 뭐 웬만한 거는 이제 할 수 있고 뭐 일부 몇 개는 이제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4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림 1-3.3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두 개씩 쌍을 맺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수행을 해본 겁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점도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지금 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x1하고 x3을 이제 골랐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골랐냐 하면은 그냥 임의적입니다. 그냥 내 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임의적인 것이 곧 베스트이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제 다른 조합들을 그려보면서 더 나은 구성이 있을지도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수행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셀을 이제 삽입을 하고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려보는 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교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이미 우리는 부코표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코표에 대해서 요 펜다스의 플라팅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스캐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할 때 그 객체 출력이 번잡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이제 완료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코표에서 마지막에 그 Y축을 좀 제외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죠? 컬럼즈에서 Y는 이제 제외하고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죠.
보면은 이제 그 x축이 x1인 경우에 2인 경우에 3인 경우에 4인 경우에 x1이 y축인 경우에 x2가 y축인 경우에 산점도가 이제 그려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요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가 그려졌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과의 이제 관계니까 이거는 산점도를 그리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히스토그램이 그려진 거고 얘도 유용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히스토그램을 볼 때는 마음속으로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걸 생각을 해놓고 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요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느낌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려놓긴 했고요. 그러면 이제 x1하고 x2가 서로 이제 산점도가 그려졌을 때가 분포가 유용한가? 아니면 다른 조합들이 더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린 그래프랑은 요 x1이랑 x3이니까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xy축에서 이제 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교재랑 느낌이 좀 다른데? 다르죠. 왜냐면 교재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요 추가적인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C라고 하는 것에 이미 만들어 놓은 유형별 색상을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색상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그래프가 조금 찌부기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설정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할 만한 게 전체 그림 크기를 교재에서는 뭐 가로 세로 이제 15 x 15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널찍하게 보이니까 그냥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는 점이 너무 작아졌어. 그래서 이제 뭐 S라고 하는 설정에서 이제 60 이렇게 하면은 점이 조금 커져요. 근데 점들이 좀 투명해서 또 보기가 별로야. 그래서 이제 투명도 값을 알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0.8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금 진하게 만들어줘요. 요거는 이제 그냥 추가 설정들이죠. 보통 이제 심미적 이유, 심미적인 것과 이제 가독성을 이제 위해서 보통 이제 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뭐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그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그래프랑은 뭘 비교하면 되냐면 이제 x1이 이제 x축이고 x3이 y축인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다. 요거죠, 요거. 우리가 그린 그래프도 여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 보면서 요렇게 이제 쪼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시각적으로 이제 세웠잖아요. 그죠? 다른 기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이제 제일 나은가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X4랑 X3을 해도 상당히 잘 됐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4차원을 그린 거에는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죠.
항상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지금처럼 이제 특성의 개수가 4개밖에 없는 경우라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특성의 개수가 많으면 조합의 가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재에서도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살펴볼 만 하겠죠. 그런데 그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각화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이제 좋은 방법인데, 이 4개의 특성을 가진 붓꽃의 경우처럼 특성수가 적다면 꽤 괜찮은데, 산점도에서는 이제 모든 특성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x1부터 임의의 xn개가 전체 한꺼번에 표현된 것이 아니라서 그 그래프로서는 알 수 없는 관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처럼 특성의 개수가 이제 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이고, 처음에는 이제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모형을 첫 번째로 형성을 해봤는데, 이제 47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모형 중에서도 기계학습 기반의 모형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짜고짜 하겠습니다. 26번 입력을 반영해서 기계학습 모형을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요거 이 품종 판별기는 이제 기계적 모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95%에 가까운 성능을 이제 발휘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기계 학습적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이클런 이제 패키지를 드디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요. 네이버스라고 하는 하위 패키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하위 패키지는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들의 그 카테고리들이 이제 분류가 이제 있고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제 하위 패키지를 이제 선택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알고리즘들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임포트를 통해서 이제 KN으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한번 이제 골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K 네이버스로 시작을 하는데, 요 K 네이버스로 시작하는 거는 공통적이에요.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뒤에 나오는 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요 뒷부분은 뭐냐면 해당 알고리즘의 출력의 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뭘 골라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의 그 목표 출력을 타겟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결하게는 얘를
그냥 y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겟이 지금의 경우에는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유형은 영어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을 분류해내야 되죠. 분류는 영어로 classification이죠. 그러면 그거를 수행하는 것은 분류기죠. 그건 영어로 완전히 야나두네요. classifier죠.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classifier를 골라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출력 유형에 맞춰서 classifier를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선택된 알고리즘을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설정하고요. 요 교재와 마찬가지로 N-네이버스라고 하는 일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설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본말처럼 얘기해버렸네요. 알고리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우리가 납득하는 과정에서 이 설정의 의미와 효과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당장은 아직 모르니까 그냥 교재대로 일단 설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47페이지에 26번 입력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영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로 가서요. 27번 입력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계적 모형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모형을 형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통찰을 얻어서 if else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적 모형의 if else문을 만드는 원리는 근본적으로는 그 만드는 사람의 통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학습과 통계 확률적 모형은 둘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요 KNN이라는 알고리즘이 설정되고 나서 데이터를 경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의 데이터,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이런 식으로 경험을 이제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그 형성된 모형이 데이터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예측을 잘 하는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품종 예측을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서 그야말로 predict 예측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품종 예측이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채점을 하는 거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해당 셀을 좀 복사하겠습니다. 요 셀을 선택하고 요 복사를 하시고요. 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클립보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근데 이 복사를 하면 출력까지 한꺼번에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 출력이 복사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실행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복사를 하고서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품종 예측이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형성된 모형으로 인해서 품종 예측이 이제 된 거고 채점을 이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100점을 맞았습니다. 기계적 모형에서 기계학습적 모형으로 바꿨을 때 아까 이제 95점에 이제 소폭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이제 획득을 했는데 지금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평가를 해보니까 100점을 맞아서 오! 역시 머신러닝과 기계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점은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설정에서는 이렇게 그 100점이 나오는 것이 누구나 재현할 수 있는 결과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재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